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헤로스는 동학기행 2에 속하는 내용인데요. 사적지는 149군데입니다. 경상남북도와 북한 지역을 아우른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이 동학이 창조된 지역입니다. 바로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경주에서 동학을 창조하셨으므로 흡수가 빨랐고 동학이 체계를 갖추면서 경상도에 뿌리 내리고 강원, 충청, 전라, 경기, 이 북한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그런 곳이 바로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시기에는 일본군이 조선 침략을 위해서 서울, 부산을 잇는 전신선을 가설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그닥 많지가 않은데요. 요충지 50리마다 병참을 뒀습니다. 병참이란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주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일본군이 가까이 이 땅을 침범해서 주둔했다는 뜻이거든요. 침략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거죠. 그래서 경상 북서부 지역에서는 그 낙동이나 해평이나 함창, 태봉 이런 곳에 병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참이 동학농민군의 1차적인 공격 목표로 삼으면서 투쟁이 어느 지역보다 빨리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사적지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경주는 동학이 창조된 곳이죠. 포항은 최시영의 초기 이 동학 포교 지역이자 바로 검등골에서 도피한 그런 이 사연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검등골을 성역화하자는 한때에 그 운동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청송은 동학 창조 시기부터 포교된 지역이고 영덕은 교조 신원 운동의 시발점인 영해 교조 신원 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영해에는 3.1 만세 운동만 그 중앙에 자리 잡혀 있고 바로 이 영덕 영해 지역에 대한 동학 농민혁명 사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울진 바로 이 최시영의 은신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안동은 사실 이 보수 이 세력이 집결해서 위축이 됐지만 그래도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동학 교도들이 활동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영주는 4인의 동학 대접주가 있었다고 하지만 기록은 미비합니다. 봉화는 동학 지도자 권쾌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활동 기록은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상주는 경상 북부 지역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했던 것이다. 특히 상주는 창도주 최재우의 가족들이 이렇게 도피한 지역이고 그리고 2차 기포 때에 청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문경은 이필제의 열망이 꺼진 땅이고요. 자, 여기서 이필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영해 지역에 교조 신원 운동을 최초로 벌이고 그리고 이 서울 한 복판에 끌려와서 가장 참혹하게 죽은 사람이 바로 이필제입니다. 이 이필제의 죽음은 조금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 5마리를 모아서
사지를 넷으로 묶고 몸통을 가운데 묶어놓고 해서 사지를 찢어 오지를 만들었던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필제입니다. 이 이필제는 수은 최재우의 직접 수제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예천은 바로 최맹순 부자의 차명으로 막을 내린 것인데, 바로 예천은 이 최맹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관동대접주입니다. 이 예천 그 경상도 중심에서 왜 이 관동이라는 이름이 나오냐? 바로 강원도 쪽에서 넘어왔다는데, 이는 최시영 선생이 너는 경상도 예천에 가서 이 동학을 포교하라 명을 받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구미선산은 바로 선산 읍성전투가 있던 것이고요. 자, 이 선산 읍성전투를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이게 왕조실록에 이 선산 읍성전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이 박성빈이라고 하는 동학 지도자가 형성이 거론이 되는데요. 박성빈은 바로 박정희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주에서 이 성주에서 읍성을 공격했다가 바로 패퇴를 하고 구미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 선산에서 지금 그 박정희 고향이 이 구미선산으로 되어 있죠. 이는 바로 이때 성주에서 옮겨간 거기에 그 수원 백시들이 그 외가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쪽으로 이동해 간 그런 사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박성빈에 대한 그 연구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연구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언제 시간이 되면 정리할 기회를 잡아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주성 전투가 왜 왕조실록에 거론될 만큼 참혹했냐? 이 성주 읍성이 거의 90%가 불타버렸답니다. 그래서 뭐 사흘 동안 그 읍성이 불탔다고 했을 만큼 그 참혹한 전투가 있었다. 조금 이쪽 영천 신령 화산부 전투, 그리고 대구 경산의 최재우의 박해와 순도의 사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칠곡은 가산산성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군이 활동했고, 여기에 이 남궁옥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 이 뒷날 항일운동가로 널리 알려졌는데, 참 비참한 것은 바로 칠곡에서 동학농민군을 가장 먼저 잡아서 처형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궁옥에 대한 그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아무튼 여기 하나 뛰어넘었는데요. 김천, 우리 이 김진양 선생 고향이 되는데, 여기 편본 후손이 그 김천 지역의 동학 그 활동을 많이 증언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주로 이 편보는 이 김천 장터에다가 도서를 차려놓고, 그리고
이 김천에서 모은 동학농민군이 성주성 전투와 예천성 전투, 구미 선산 쪽으로 진출해서 전쟁을 벌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 편보원의 가족도 그야말로 비참하게 세상 떴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텔링, 이 용궁, 예천 용궁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다케우치라고 하는 일본군 대위가 여기에서 살해당합니다. 피살당하게 되는데, 이건 동학농민군에 의해서 피살됐는데, 뒷날 어떤 기록을 보면요, 그 다케우치가 그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자살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사실 동학군에 의해서 살해됐다. 결국은 선산 읍성전투, 상주 읍성전투, 이런 것들이 전부 바로 일본군 대위가 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보복 전투의 속성이 크다. 사실 이 선산, 상주 앞에서 말했던 그 성주, 예천 굉장히 그 치열하게 벌어졌고 동학농민군이 엄청 많이 죽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군은 일찌감치 병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투입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읍성을 공격해도 한 이틀, 3일을 버티지 못하고 다 빼앗깁니다. 이는 바로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들의 그 발빠른 대처 때문에 그렇다. 앞에서 이 말했던 다케우치가 살해당했다. 근데 이 학초전에 보면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일본 시대에 일제 시대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학초전을 쓴 박학래라는 사람은 예천 동학 대접주입니다. 그래서 예천성을 공격할 때 앞장섰던 분인데 죽을 고비를 넘겨서 바로 경주로 들어갑니다. 경주로 들어가서 한약방을 차려가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에 있는 삼수당을 인수해서 학초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지금 그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이 동학교도 천도교인이 가장 갑부가 된 사람은 바로 박학래가 아닌가. 그 뒤에 그 부자들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바로 이 박학래라고 하는 이 접주 출신이 바로 그 엄청난 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여기 나옵니다. 그 성주 읍성을 공격한 인물, 문용준, 서달령, 손천팔, 장의중이 거론되고 장여진이 거론되는데 사실 이 박성빈이 앞장섰다는 말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거는 구전으로만 나오고 뒤에 그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 같은 데에 박성진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동학교도였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를 근거로 한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김천 이 시장에 진출해서 도서를 차린 편보원. 사실 이 편씨들이 상당히 이 기골이 장대했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그 상주 그리고 김천, 성주
이 구미선산 이쪽을 장악하는데 엄청난 힘을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남궁옥 정확하게 날짜 나옵니다. 11월 20일 바로 남궁옥이 바로 수십 명의 이 동학농민군을 죽였다. 한명수 이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회장 증언에 의하면 한결이 한정교 부자가 선산읍성을 공격하는데 선봉장으로 나섰다. 문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경상남도로 갑니다. 경상남도 사적은 동학을 창도했을 시기에 바로 수련 장소인 울산 양산 지역 사적이 있고요. 동학농민혁명 시기 가보년 봄에 산청, 하동,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포하고 활동한 기록. 아주 비참합니다. 이 산청에서 먼저 일어났을 때에 바로 진주나 하동 쪽에 그 동학농민군이 함께 움직였는데 이 스토리텔링에서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재기포 이후에 가장 큰 전투가 있었죠. 바로 이 하동, 진주, 고성, 남해 지역에 이 동학농민군이 바로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동학농민군이 세상 뜬 곳이 바로 이곳이 고승산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울산은 을묘천서를 받은 바로 동학의 성지고, 양산은 바로 동학의 구도의 성지로 정멸굴이 있는 곳입니다. 밀양은 바로 가보년 시기에 밀양치회가 있었고 일본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거창도 그리고 함양 아주 비참한 기록이 있습니다. 함양에는 남원 지리산에서 넘어온 그 동학농민군이 300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그 비참한 땅이 됩니다. 스토리텔링에서 보겠습니다. 산청 지역 백도홍이 일찍부터 투쟁을 시작했는데 바로 죽습니다. 참살당합니다. 덕선장터에서 살해당하자 바로 동학농민군이 진주로 쳐들어가서 진주성을 함락하는 그런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 바로 산청대접주 백도홍을 중심으로 한 활동입니다. 최근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산청 지역 학술 대회가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여기에는 이 앞에서 고성산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이 이쪽 산청으로 넘어왔다가 몰살당하는,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집단 매장지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발굴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학술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동, 진주, 사천 이쪽은 전부 다 이 영호 대접주에 의해서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 됩니다. 남해도 바로 11월 달에 이 동학학술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노량 앞바다에 우통을 띄워서 응징했다. 바로 이 고을 수령을 바다에 그 집으로 만든 그 배에다가 띄워놓고 너 이 정치 잘할래? 죽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통을 띄워서 응징했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부산 여기는 이 동학혁명 당시에 일본군 이 병참 기지가 있던 곳이고요.
거제항의 일본 군함이 활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 이 스토리텔링입니다. 백도홍이 아까 덕산장터에서 이제 사명을 당했고, 가장골에 이 고승산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이 여기에서 집단 학살됐다. 그게 바로 거기가 가장골 집단 매장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발굴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학술대회와 발굴 기획이 진행됐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80명이 여기에서 죽었다가 감회장된 것으로 그렇게 주민 증언이 실증적으로는 존재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타봐야 합니다.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부산 동래에 동학사적, 그 동래는 지금 부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하동이면 경상남도 하동이죠. 이 최달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봉준 접소의 공문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군수를 이제 두루 만나고 다닙니다. 거기에서 무슨 돈을 뜯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정을 기록하고 실정을 낱낱이 보고하겠다는 그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 총영사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을 그야말로 샅샅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달곤이 움직이는 것들을 이 일본 첩자가 이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공사관에 이 보고를 함으로써 바로 이 최달곤의 이 행적과 그리고 동래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그 경상도 쪽에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이나 실상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그 민영돈이라고 하는 부사를 만나서 접대를 받아서 말두마리도 받고 동전 2관을 받았다. 동전 2관이라고 그러면 아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돈이 되겠죠. 최달곤 일행은 동네 좌천장터에서 이걸 이렇게 써놨습니다. 밀란으로 고을이 장악됐다 그랬는데 1894년 8월은 동학농민혁명 시기이지 밀란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좌천장터의 기록을 지금 동학농민혁명의 일부라고 보는 그런 역사는 반듯하게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앞에서 이 남원의 동학농민군이 이 팔랑제를 넘어서 이 지리산 팔랑제입니다. 함양으로 들어와서 안의로 들어왔습니다. 함양이 크고 안의가 조금 더 작죠. 그런데 여기에 현감 조원식이 술을 접대하고 음식을 잘 대접한 뒤에 몰살시켰다고 하는 3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거의 죽어서 살아난 자가 별로 없었다. 아주 비참해집니다. 조원식은 동학농민군의 시체를 모아놓고 얼굴을 불로 지져서 못 알아보게 한 뒤에 큰 구덩이를 파고 한꺼번에 묻어버렸다. 이게 바로 김계남에게 보고가 됐겠죠. 그런데 김계남은 바로 전주로 출정을 뜰 직전이어서 보고를 받고도 분개했을 뿐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남해 우통 아까 집배를 띄워가지고
수령을 징치한 곳이 바로 남해가 되겠습니다. 남해야말로 그야말로 아주 그 투쟁이 그 극심했던,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자,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그 사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 북한 지역의 동학이 어떻게 들어갔냐, 물론 서울, 경기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울의 동학교도, 경기도 동학교도가 어떻게 북한 쪽으로 그 포교를 했냐. 근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개성 쪽의 동학농민군이 바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면 예산까지 내려옵니다. 충청도 예산이죠. 그러면 예산포의 동학농민군이 바로 저 개성까지 올라가서 포교를 했다. 이는 아마 천도 교인들이 어떤 교적에 의해서 연구를 뒷받침해야 이게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해주성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고, 평안도와 그리고 함경도 지역에도 동학군이 활동했다는 기록들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바로 김구가 19 나이에 동학 접주가 됐다. 그런데 여기에 해서 수접지 첩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계사년 가을에 이 첩지를 받았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상하죠. 보은 장례리는 93년도죠. 그리고 94년 바로 동학농민혁명 때 2차 기포죠. 이 2차 기포 계사년 가을, 이거는 계사년 가을이 아니고 가보년 가을이 맞습니다. 2차 기포 시기가 있었던 것이니까요. 여기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는데, 이 김구라는 사람이 이 진천에 당도했을 때에 동학농민군 활동이 경기도 쪽에서 내려온 동학농민군과 이 맞닥뜨리게 된다는 그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계사년 가을이 아니라 가보년 가을이라고 하면 그 기록이 딱 맞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더 해결해야 될, 연구해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자, 황해도 해주의 이 성재식, 최재호, 이 두 사람이 고향 역참에서 붙잡히는데 바로 서소문 밖에 이 효시가 됩니다. 해주 사람 두 사람이 왜 고향까지 내려왔을까? 해주성 전투에서 패한 이 두 사람이 내려와서 수원에서 올라온 안교선이라고 하는 사람과 목이 잘려서 올라온 김계남, 그럼 합이 얼마입니까? 4명이죠. 이 4명이 바로 서소문 밖에서 개시됐다, 효시됐다. 머리가 이 삼각대에 묶여서 이게 전시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4개의 머리가 서소문 밖에 전시됐다. 3개 몸통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3개죠. 바로 성재식, 최재호, 그리고 안교선, 이 3사람의 몸통이 누구의 눈에 발견되느냐 하면 영국의 아주 작은 여행가,
작은 새, 비숍에 의해서 이 동대문 밖에서 이 세 사람이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성재식, 최재호, 안교선 이 세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처형이 됐다. 동대문과 가까운 곳에서 처형이 돼서 그렇게 계시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2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2차 시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라남북도 제주도 사적지를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